네, 자, 2017년 9급 교행직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가 많아서 실용국어나 이런 쪽은 해설지 보실 수 있게 해설지를 좀 자세하게 썼고요. 간단하게 하고 독해 부분을 좀 자세히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이라고 했죠? 1번. 아마 내 말이 맞을 거리라고 썼네. 자, 발음이야. 리을 거라고 나더라도, 그쵸? 자, 리을 걸은 소리가 그렇게 나더라도 표기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걸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뭐뭐 할까? 그쵸? 뭐뭐 할 쏜가? 뭐뭐 할 쏘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아니라면 리을 거리나 리을 깨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쵸?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도, 그죠? 된소리 되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기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앉아서 모닥불이나 좀 쬐요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요 모양이 좀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펼쳐볼까요? 쪼, 이, 다. 쪼이다가 기본인데, 그쵸? 여기에 쪼, 이, 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요거를 준말로 만들면 쬐, 요가 되죠? 한 번 더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쬐, 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라 라고 했는데, 자, 가져라죠. 갖다와 가지다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때 가져라가 아니라 가져라 라고 써야죠. 가지다를 가지어라 라고 써서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고를 고은이래요. 기본형이 고으다예요, 고다예요? 고다거든요. 자, 그래서 자, 곤이라고 해야지 고은이라고 매개모음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요. 자, 2번에 외래어 표기가 맞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카톨릭이라고 쓰여 있는데 카톨릭이 아니라 뭐죠? 가톨릭이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뮬자가 조금 그렇겠지만 자, 쇼커트라고 쓰여 있죠? 쇼트커트. 자, 진짜 어색하죠? 근데 제가 알기 쉬운 문법의 날개 쪽에다가 커트와 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쇼트커트 써놨었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챔피온이 아니라 챔피언. 그 다음에 카레 맞아요. 컬이 아니고 카레. 요즘에 컬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많아졌죠? 좀 비싸 보이나봐. 근데 카레요. 자, 외래어 표기법. 그 다음, 캐리커처라고 썼네. 여러분, 치아는 저처가 우리 발음이랑 표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외래어 표기법도 그걸 존중해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도 지아저제주주 부분은 그쵸? 그냥 자저제조주, 차처채초추 이렇게 써서 매니저가 아니라 매니저, 스케줄이 아니라 스케줄 이런 식으로 쓰죠. 차트 아니라 차트, 비전 아니고 비전.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캐리커처 아니고 캐리커처.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표준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조금 논란이었다면서요? 지금 교행직 해설이 아직 다른 선생님들도 아직 안 올리셔서 아마 제 해설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교행직 본분들끼리 막 카페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에 2번 가지고 이제 많이 싸운 거죠, 수험생들이. 우레는 예전에 표준어였으나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고 우레가 표준어이다. 이거 다 아는데 우레가 안 되고 우레가 된다는 건 다 배우잖아요. 그쵸? 자, 이게 우레라고 착오했던 것이다 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비우와 번개레라고 착각했던 거다. 원래 우레는 뭐다? 고유어다. 요렇게는 다 배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레가 예전에 표준어였다는 것도 맞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표준어였던 적이 있느냐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해설에도 써놨지만 이제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 기록을 보면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그러니까 우레가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논란이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의제기가 인정될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되게 궁금한 거야. 이의제기하면은 받아들여지냐, 이게 언제 표준어였냐. 근데 맞는 말이었으나 라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해서 전 그래서 국립국어원 같은 데 자료 있으면 말을 막 윤문 많이 안 하고 그대로 가져다 써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 특강 중에 국립국어원 털기 봤으면 맞는 말이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고민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너무나 정답이기 때문이지. 객관식에서 애매한 말과 명확한 정답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선택지를 고른다가 객관식에 대해 전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복수 정답 인정이 어려워요. 뭐 출제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웃프다는 새로 만들어진 말로 현재 두루 쓰이고 있는 표준어다 X. 신조어이긴 하지만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라 표준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1번이나 4번은 우리가 뭐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거 배우고 표준어 규정 배웠을 때 다 본 단어들이고요. 4번. 자, 기역, 니은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서로 같은 것은 이것도 제가 동용에서 다 냈던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자, 1번. 마음이 진짜 아팠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는 뭘 꾸며요? 아팠어를 꾸미고 있죠. 자, 그래서 부사, 모존품을 진짜처럼의 처럼을 받았죠. 명사. 자, 그래서 요때 부사, 명사를 통용하는 단어다라는 거는 주의해야 될 품사 통용 단어들을 좀 알아뒀으면 좋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적이라는 접사가 붙었을 때 그때는 명사를 할 수도 있고 관형사를 할 수도 있고 부사를 할 수도 있어서 문장에서의 위치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성적 동물이다 이러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몄으니 관형사. 그 다음에 우리 이성적으로라고 해서 격조사를 받았으니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조용히 집에 있으려고 해. 여러분 요거 있다도 주의해야 될 단어죠. 제가 무료 특강의 모두의 약점 특강에서 품사 변별 이 부분에서 있다의 사전 예문을 다 보여드렸었어요. 예, 왜냐하면 있다는 그냥 우리가 동사, 형용사 판별하는 기준을 가지고도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우리가 동사, 형용사 나눌 때 주로 니은다로 현재형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많이 보죠. 근데 있다 같은 경우는 동사일 때, 형용사일 때도 뭐 예를 들어 형용사인데도 동사처럼 활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로 한번 확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라고 할 때는 존재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려고 해는 공간적으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동사죠. 자, 그 다음 4번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다른하고 그죠? 그리고 요 다르다의 관형사형 다른과 그리고 관형사로 등재된 다른의 구별 요것도 모두 약점 특강에 있었죠. 그래서 요 3번, 4번 선지는 모두의 약점 특강이 있었고 1번의 진짜는 우리 동영에서 봤었고 이성적은 기본서에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품사 통용은 우리가 알만한 예시에서 나왔는데 그때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안긴 문장이 들어가 있죠. 이때 다르는 뒤에 있는 말을 수식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의 서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술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안긴 문장의 서술어잖아. 그래서 얘는 형용사. 그 다음 너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구나 라고 할 때 걔는요 부사형 전성어미죠. 여러분 부사형 전성어미 걔는 부사어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부사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 기본형의 품사를 유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르게 라고 해서 여기서 부사어로 기능했으나 품사는 원래 다르다인 형용사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모두 다 뭘까요? 형용사죠. 이거 왜 PT 이렇게 나왔지? 자, 형용사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그리고 너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구나. 너는 하루가 다르다. 이해되셨죠? 둘 다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관형사일 때는 오히려 이게 관형사와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너 딴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딴 사람은 딴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이라고도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하기만 해요. 맞죠? 그래서 수식의 기능만 있으면 관형사.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서술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보기는
초성 리을의 제약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에서 초성 리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어떤 내용이냐면 뭐 두음 법칙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비음화라든가, 그죠? 이런 것과 연관된 예시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자, 기역부터 쫙 보죠. 노동, 로동이 아니라 노동. 그 다음에 류행이 아니라 유행. 피노가 아니라 피로. 그 다음에 하류가 아니라 하류.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랑, 여기 있는 로, 여기 있는 유랑, 여기 있는 류. 자, 한자 어때요? 같죠? 근데 위치에 따라서 얘를 리을로 할 건지 니은으로 할 건지가 결정이 났던 거죠. 자, 이게 뭐죠? 두음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역을 보니 한자어의 첫머리에 올 때 실현되지 않는 건 무엇이? 리을이.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두음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삼림 할 때 발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니은. 심리할 때 니은 되고, 백로할 때 니은 됐고, 박력할 때 니은 됐어요. 자, 그러면 리을이 지금 니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앞에 무엇들이 있었나 보자고요. 자, 니은을 보니 아음절의 종성이 미음일 때와 이응일 때라고 했는데, 여러분 백로와 박력은 상호동화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자, 상호동화. 이게 뭐냐면 기역과 리을이 만났을 때, 자, 여기도 있죠? 기역과 리을. 그때 기역에게는 유음인 리을이 너무나 부드럽고, 그 다음에 리을에게는 또 기역이 너무나 뻑뻑한 거죠? 자, 그래서 비음층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게 비음층에서 만나게 될 때, 자, 어떻게 되냐면 리을이 앞에 있는 기역 때문에 니은이 돼요. 그럼 이 니은을 담고 싶은 기역은 이응이 되죠. 이런 순서로 상호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미음, 이응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음, 기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상호동화의 원리에 대해서 순서를 잘 파악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기역 때문에 리을이 니은된 뒤에 니은의 동기화되어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이 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유음화의 예외 단어들입니다. 유음화의 예외 단어들. 유음화의 예외 단어들로 따로 조항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한자어고 삼음절이고 2+1의 구성.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이 접사, 적 기능을 하고, 그래서 의견 끊고 란, 의견난. 원래 유음화라고 하면 의결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 끊고 량, 생산량이 됐죠? 생산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 여기 편리와 난로 같은 경우는 유음화의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 유음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앞에 두 개는 유음화 예외, 그리고 뒤에 두 개는 정상적으로 유음화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3번. 아음절의 종성이 니은일 때 니은으로 바뀌거나 아음절의 종성을 리을로 바꾸는군. 그래서 얘는 예외, 그 다음에 뒤는 유음화.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을 보니 모음 뒤나 아음절의 종성이 리을일 때 실현되는군. 자, 여러분 고려, 비리, 얘네들은 앞이 뭐예요? 모음이었죠. 모음 맞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종성이 리을이어서 뒤에 리을이 안전하게 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근데 4번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조항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리을을 안전하게 표기대로 발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항,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머릿속에 조항이 없다고 해서 얘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단어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면 접사 결합하기 전에 어근의 품사가 접사 결합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품사가 바뀌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파생하는 거를 우리가 지배적 접사로 인한 파생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품사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생되면서 품사가 바뀐 경우, 지배적 접사와 결합한 경우. 자, 그러면 여기에 기억부터 볼까요? 롭다, 하다,
이. 자, 여러분 얘네들이 지배적 접사예요. 롭다, 답다, 스럽다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 지배적 접사 뭘 만든다고? 형용사를. 슬기는 명사인데 롭다 만나서 형용사 되고, 하다는 동사를 만들 때도 있고 형용사를 만들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를 만들었네요. 공부하다 동사죠. 가난하다는 형용사고. 자, 어쨌든 지배적 접사예요. 자, 공부는 명사니까요. 그 다음 먹이. 먹다는 동사인데 이를 만나서 명사 됐죠. 명사 파생 전미사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선무당은 접두사기 때문에 지배적인 접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배적 접사, 즉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는 전미사만이 가능합니다. 접두 파생에서 품사가 바뀔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어에는 통사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죠. 그러면 니은,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배열 방식,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죠. 비통사적 합성어에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전성어미가 빠졌거나, 전성어미 누락,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는데 연결어미가 빠졌거나, 연결어미가 누락됐거나, 부사가 뭘 수식하거나, 체언을 추식하거나, 어순이 뒤집어졌을 때, 이 정도 4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존재하죠. 비통사적 합성어. 자, 그럼 저기 있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접는 칼이어야죠. 뒤에 칼이 체언이죠. 잠도요. 그럼 체언을 꾸미려면, 용언이 체언을 꾸미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썼어야 해요. 그래서 접는 칼이나 늦은 잠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비통사적 합성어. 근데 힘들다는 힘이 들다 라는 말에서 조사가 생략되고 힘들다가 붙은 거예요. 조사 생략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라 통사적 합성어죠. 자, 그 다음에 잘 부사죠. 부사가 뒤에 있는 나가다 꾸몄죠. 부사가 용언을 꾸민 건 통사적이죠. 그래서 얘랑 3번에 힘들다와 4번에 잘 나가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문장 짜임새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행직은 평가원이 내서 밸런스가, 문항 밸런스가 여러분 이론 문법을 내도 소리에서 내고 맞춤법도 내고, 그쵸? 그리고 외래어 표기도 내고, 그 다음에 단어 형성법, 품사, 문장 짜임새 골고루 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문항이 막 이렇게 쏠리지 않게 출제 비율을 균등하게 이렇게 빠짐없이 골고루 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막 일행직은 어디에서 몇 문제 막 몰려 나오고 막 어디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복불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야. 되게 운에 따라서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가 굉장히 차이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자고로 시험은 사실 교행직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그리고 공부한 전범위에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돼야 돼요. 물론 지금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얄미울 수 있어, 내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건 내년 시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년에 시험을 볼 때 운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준비만 하면 안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행직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올해 좀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면 내 약점 파악해서 채우면 되죠. 자, 7번. 밑줄 친 안긴 문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자, 여기서 그럼 이 안긴 문장인 것까지 알려줬죠. 문장이 안긴 문장이다. 그럼 무슨 절이 안겼냐? 그러면 내가 바라던, 은는 을던, 이거 무슨 전성어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내가 바라더니 뭘 꾸며요? 합격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죠. 그러면 무슨 절이 안긴 문장? 관형절이 안긴 문장.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안긴 문장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내 마음이 바뀌기.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하늘이 눈부시게, 눈이 부시게.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그 사람이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할 때 그 사람이 잡은.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항복함으로써 내가 항복함. 자,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고, 내 마음이 바뀌기는 어렵다 해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자, 그러면 분석해 볼게요. 내 마음이가 큰 주어예요. 그리고 큰 서술어가 바뀌기가 어렵다예요. 맞죠? 그리고 바뀌기는이 또 작은 주어가 되고 어렵다가 작은 서술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어렵다에 직결되는 주어는 뭐예요? 바뀌기죠. 내 마음이 바뀌기까지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내 마음이를 공유하는 거죠. 뭐가 바뀌어? 마음이 바뀌잖아. 근데 내 마음이 바뀌기 어렵지.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서술절이 안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바뀌기만 보면 내 마음이 바뀌었어. 바뀌기 명사절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바뀌기는 명사절. 그리고 바뀌기는 어렵다까지를 바뀌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서술절. 그래서 명사절과 서술절 둘 다 맞는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하늘이 푸르다. 어떻게? 눈이 부시게 푸르죠. 자, 그러면 눈이 부시게가 부사절이 안겼죠. 그리고 이거를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자, 하늘이를 여기로 옮겨서 눈이 부시게 하늘이 푸르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눈이 부시게 하늘이 푸르다. 이 문장의 단순 도치로 보고 위치만 바뀌었다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거를 종속적 연결로 보자는 관점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부사형 전성어미를 썼을 때 종속적 연결로 보는 관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손을 놓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손 잡았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관형절이죠. 뭘 꾸며요? 손을 꾸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났어요. 내가 항복함. 함의 미음. 이거 뭐예요? 명사절. 그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독해 플러스에서 했죠? 화법에서 중요한 이론이라고 했고, 그리고 일행직에도 나오고, 그리고 교행에도 나오고. 자, 보겠습니다. 손님의 말에 나타난 공손성의 원리. 이게 바로 제가 독해에서 이야기했던 화법 이론의 대화의 경률 중 독해 부분에서 이 공손성의 원리예요. 공손성의 원리에는 경률의 4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손님이 이야기한 게 뭔가 볼게요. 바쁘실 텐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으시니 정말 부러워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 2, 3, 4번의 각 경률 중에 찬동의 경률을 사용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한다. 자, 그 다음 나머지 2, 3, 4는 2번 상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 요령의 경률. 그 다음에 3번 자, 자기 자신에 대한 혜택을 최소화하는 관용의 경률. 그 다음에 4번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는 겸양의 경률인데요. 여기서 요리 솜씨가 이리 좋으시니 부럽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목적이 내 겸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대를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겸양도 동시에 되지 않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부럽다고 한 건 내가 못한다는 거 아니냐, 그게 내포돼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왜 숨겨져 있는 걸 왜 꺼냅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 정답 먼저 골라야지. 왜 숨겨진 전제까지 가지고 와서 왜 경률을 골라?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객관식은 깔끔하게 1차 답안을 고르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함의를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문제 9번, 10번에 대해서 먼저 탐구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수능에서도 한 지문에 여러 문제 같이 내죠? 교행직이나 국회직이나 법원직 이런 쪽에서는 한 지문 여러 문제 복합 유형들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행에서도 문학에서는 2문제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독해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데 막 지문을 여러 개 내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면 지문 길이를 늘리고 하나의 지문에서 2개 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독해 쪽에 수능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교행은 보나마나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지문 길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지문에서 여러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좋은 방식은 이거예요. 지문을 목적성 없이 읽은 다음에 답하시면 안 돼요.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꼭 문제를 다 읽고 들어가라는 얘기라기보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1, 2, 3, 4, 5번 뭐 선지를 보라는 게 아니야. 1, 2, 3, 4번 선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이 지문에서 냈는지는 알고 들어가야죠. 자, 여러분 9번은 구조죠. 여러분 이 구조에서 선지를 다 읽으면 그쵸? 좋은 점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읽으라는 게 아니야. 눈으로 봐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가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 여러분 이거 당연하잖아요. 이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이게 구조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어렵게 내면 예전에 한 10년 전 수능을 보면 이 수형도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수형도 문제가 굉장히 현란합니다. 맨 앞에 있는 걸 도입으로 보지 않고 맨 마지막을 결론으로 보지 않는 구성의 글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쉬웠던 거야. 그럼 여러분 내년에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얘를 미리 보라는 거죠. 얘를 미리 봐서 교집합. 선지의 공통점을 보세요. 아, 가가 도입, 라가 결론이군. 이런 거 알고 들어가면 글을 읽을 때 편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내년에 봤을 때 구조상 가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로 도입을 해. 그럼 다가 전제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가 있어. 수형도에. 그러면 가가 맨 앞에 나오긴 했지만 결론이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읽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에서 이게 전제가 뭐고 결론이 뭔지 이 위치를 선지에서 미리 눈치를 챌 수 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선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요. 기역, 니은에 대해서 지엽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요. 3번, 4번은 미리 보지 마시고요. 1번, 2번은 미리 보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지문 읽고 얘 보면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비교형, 비교대조형의 문제인 게 분명하잖아요. 딱 선지 보면. 그럼 비교대조에서 쟁점으로 묶여있는 애들 있죠. 요거 쟁점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기역과 니은에서 둘 다 확인해야 되는 쟁점만 미리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성격. 요거랑 2번은 유통을 위해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지문에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지문 들어갈게요. 가, 실질적 동등성을 주장하는 입장, 사전 예방 원칙을 주장하는 입장. 근데 여러분, 밑에 나랑 다가 그걸 각각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는 그야말로 인트로죠. 그러니까 가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의 내용을 나, 다가 찢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또 펜터치 해볼게요. 나에서 중요한 부분. 따라서 육종 농작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육종을 단기간에 실시한 유전자 변형 농작물도 안전하다. 그리고 그것의 재배와 유통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근데 달을 보면 자, 여기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뭘 거친다? 유전자 재조합을 거치기 때문에 육종 농작물과 다르다. 여러분 그러면 나와 다의 차이가 육종 농작물하고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달리 보냐 같은 선상에서 보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얘는 달리 보죠. 엄연히 다르대. 왜 다르대? 재조합했잖아. 그러면서 안정성이 증명될 때까지 재배와 유통이 금지돼야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쟁점 잡았죠? 이때 9번 문제가 먼저일 것 같아요? 10번 문제가 먼저일 것 같아요? 몇 번 문제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9번은 구조죠. 구조는 머릿속에서 빨리 안 사라져요. 내용을 요약해두고 나면 구조는 빨리 사라지지 않는데 지엽적인 내용들이 빨리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구조를 처리하세요. 전체 구조니까. 자, 그래서 1번. 자, 성격에 대해 상반된 주장 맞죠? 1번 지워주시고 2번. 유통을 위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나다의 공통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세요. 나라고 그랬어. 기억을 보세요. 기억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기억이 나에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여기서 자 안전하다 그러면서 유통에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믿는 거지 유통의 안정성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 안전해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얘는 유통의 안정성이 필요 없다고 보나? 라고 하면 잘못 읽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기억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과 육종 농작물이 모두 안전하다고 보나요? 어때요, 기억은? 맞죠? 근데 니은은요? 안 돼, 달라.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4번. 니은은 육종 농작물과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그럼 둘을 묶었네. 과의 동그라미. 여러분, 유전자 재조합은 어디에만? 네. 유전자 재조합 방식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만 쓰여요. 그러니 정답은 4번이죠. 자, 이거 틀린 친구들은 2번을 많이 틀렸을 텐데 그건 오해지. 자, 다시 한번. 안전하다고 본다 안 본다가 아니었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는 둘 다 생각해. 둘 다 생각하죠. 안정성은 필요한데 근데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랑 안전하지 않아라고 보는 게 다른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을 지금 풀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가가 도입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나, 다가 각각 다른 입장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라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써야 돼 이런 얘기로 마무리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11번입니다. 여러분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제가 2개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보세요. 그때 11번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 여러분 이거는 하나 빼고 다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꿀이죠. 왜? 선지를 먼저 보고 목적성을 가지고 찾아서 바로바로 소거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지문을 먼저 읽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머리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해가지고 안 된 언어 영역과 국어 영역이 갑자기 독해 암기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억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지 마시고 빠르게 움직이는 훈련을 하세요. 이거를 근데 또 제 수업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폄하하냐면 발췌독을 시킨대. 제가 여러분 이건 발췌독 아니에요. 목적형 읽기지. 발췌독은 정말로 찾기 위해서만 읽는 거예요. 나머지를 날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목적을 잡고 글은 정독하되 거기서 목적과 맞아 들어가는 부분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전 발췌독이 아니라 정독을 합니다. 다만 목적성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선지를 먼저 봅니다. 이렇게 1번 저작권, 2번 소유권을 분류하는 기준, 3번 자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목적, 그 다음에 4번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요건. 이렇게 잡고 지문에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소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에 윗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내용이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엽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키워드를 잡으세요. 자, 기억, 구입, 저작권. 구입과 저작권의 상관관계. 구입하면 저작권이 오는가. 그 다음에 니은, 물법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디귿, 법인이 포함되는가. 리을, 조교는 포함되는가. 디귿, 리을 묻겠어요, 저라면. 왜? 근처에 있지 않겠어요? 정보가? 자, 그런 다음에 지문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펜터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저작권이란 이것을 말한다. 여러분 바로 11번에 몇 번 지워? 1번 지워요. 그 다음에 쭉 읽고 여러분 소설을 구매해도 저작권을 획득한 건 아니다. 그럼 몇 번? 12번에 기억을 처리하세요. 그 다음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라 직접 창작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요건입니다. 자, 그럼 저작권에 요건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법인도 저작자가 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 도와주었거나 자료 제공한 건 저작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저작물이 곧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글이 올록볼록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노란색을 칠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발문이나 선지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면 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적성 없이 최대한 읽고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죠?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자, 아까 1번 지웠지, 3번 나왔지, 4번도 나왔지, 2번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도 디귿, 리을. 자, 여기서 법인도 포함되지만 조교는 안 돼. 도와준 건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 13번. 여러분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도 표현상의 특징 선지는 미리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글을 읽으면서 이 표현이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표현기법 선지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는 빗금을 긋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상승의 이미지가 있으면 생동감은 따라와요. 상승은 긍정, 역동성이나 에너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동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의 이미지만 나오면 충족, 뒷절. 그 다음 2번은 제가 빗금을 그었죠. 왜일까요? 서리적 표현이 있다고 해서 체념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OX 포인트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여러분 서리법은 뭐예요? 서리적 표현. 의문형이지만 의문의 의도가 없어요. 그죠?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수사의문문이죠. 자, 그래서 의문형을 취하고 있으나 목적은 뭐다? 진술이에요. 내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조하려고 의문형을 쓴 거예요. 어찌 분하지 아니하리요. 이러면 말투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서리법이 뭐예요? 그러면 어찌 뭐뭐하지 않으랴? 막 이래. 여러분 그 말투 아니면 틀릴 거예요? 의문인데 의문이 아니면 내가 이거 안 먹겠어? 그럼 먹겠지. 그치? 자, 이럴 때 이런 것도 서리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형에 탈을 썼으나 답은 정해져 있고 화자가 전달하려고 이야기한 거지 궁금하지 않았다면 서리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념의 정서는 따로 따져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수미상관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때요? 대응되거나 똑같거나 유사해야죠. 자, 그 다음 수미상관을 쓰면 안정감은 당연히 따라오므로 여기다 OX 포인트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고백적 어조를 통해 끊고. 여러분 고백적인 어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고백적 어조예요? 뭐가 고백적 어조? 나의 일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고백적 어조가 뭐냐니까 독백체래. 여러분 그거 잘못된 해설인데. 잘못된 해설이에요. 여러분 독백체는 청자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고백적 어조라는 것은 나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화자 중심 시가 있고요. 화자 중심, 대상 중심 시가 있어요. 화자 중심 시에서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상 중심 시에서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땐 고백적 어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고백적 어조가 아닌 거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고백적 어조를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니에요. 화자가 남의 이야기나 외부 대상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히려 시 속에 존재하는 인칭을 봤어야 된다고. 그래서 서술자가 서술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 시는 1인칭 주인공이냐. 이게 바로 고백적 어조의 판단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차분한 분위기는요. 고백적 어조에 되게 따라오는데 근데 고백적 어조로 뭔가를 비판하거나 통렬히 슬퍼하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극적으로 표현했다면 또 차분한 분위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또 14번은 제가 이것까지 왜 먼저 볼까요? 힌트가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시였다면 이 보기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서 길은 그의 삶의 여정 중 종종 비유가 된다. 시인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에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러면서 길에서도 화자는 장애를 만나지만 그러면 삶의 장애일 거 아니에요. 참된 자아를 희구하죠. 성찰. 나 자신을 찾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 알려준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윤동주의 길 저 모의고사 할 때죠. 가지고 정말 뭐 적중이 뭐. 자, 내용 볼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윤동주의 길. 잃어버렸습니다. 보기 봤죠? 뭘 잃어버렸겠어요? 뭘 갈구한다고요? 참됨. 자기를 갈구한다며. 그럼 뭘 잃어버렸겠어?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내가 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찾아 나섰대요. 자, 그래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그럼 길은 뭐예요? 삶의 여정이죠. 삶이죠, 삶.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나와요. 돌담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찾으러 나갔는데 돌담이 되게 높고 끝도 없어. 그러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잃어버린 거? 돌담 안에. 내 반대편에. 그쵸? 그럼 돌담은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방해해요? 방해하죠. 자, 그래서 돌담을 끼고 갑니다. 여러분, 문도 무슨 문이에요? 그죠? 쇠문이에요. 쇠문도 마찬가지지. 안 열리거든. 그러면 저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담과 쇠문의 기능은 같습니다. 그래서 돌담과 쇠문이 장애물이에요. 그 다음, 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없이 통했어요. 여러분, 길은 공간이죠. 근데 길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길이 아침, 저녁, 저녁, 아침처럼 끝도 없다고. 그럼 막막한 거야. 내 자신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막 막막해. 끝도 없어 보여. 자, 그 다음,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보면 왜 울어요? 내가 나를 못 찾을 것 같아서 울고 있어요.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어때요?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러면 하늘 보기 미안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려서. 그럼 나는 부끄럽죠. 자, 그 다음,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가혹한 삶을. 여러분, 이게 뭐예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은 삶의 여정이죠.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어때요? 고단하고 힘들어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참된 내가 있기 때문이지. 내가 잃어버린 걸 지금 알았어. 그래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이고, 내 잃어버린 자, 참된 자아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 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백적인 거 맞죠? 그리고 그거를, 자, 눈물 짓다라는 어떤 정서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토로하고 슬퍼하고 몸부림치나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나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상승이 없어요. 잃어버렸는데 우울해 죽겠구만. 자, 서리적 표현도 없어. 의문형도 없거든. 그 다음에 수미상관도 없다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고백 적어줘. 내가 내 이야기라고 있다. 차분하게. 울부짖진 않고. 자, 그 다음 14번에 여러분, 여기서 기억은 돌담도 되고 세문도 돼요. 근데 주머니랑 풀은 아니야. 그죠? 3, 4번 지우고. 그 다음에 니은. 자, 참된 자아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저희가 문제 모의고사 똑같이 냈죠? 아, 이거는 수능에서 EBS, 작년 EBS에 그대로 있었던 문제예요. 네. 자, 그 다음 15번. 자, 이제 소설을 들어갈 건데요. 15번, 16번 소설을 읽기 전에 이것도 역시나 소설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가, 나로 범위 한정을 해줬어요. 하지만 쟁점은 알아야죠. 자, 1번 동일 시공간인지 확인. 2번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는지. 3번 장면 요약. 4번 서술자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딱 눈에 잡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말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육행정직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서 독해를 따로 공부를 안 하고 혼자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어 자체도 공부를 그냥 혼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개념어가 문제를 풀다가 거꾸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론적인 수업을 쫙 들으면서 문제에 적용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일행 쪽에는 뭐 수능에서 1, 2등급 맞았다면 독해 수업을 따로 안 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행일 때는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고, 고등학교 수능 본 지가 언제예요. 심지어 고3 때도 문학 개념어를 잘 몰랐는데 지금 똑바로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게 맞아요, 교행은. 자, 그래서 여기 문학의 이런 부분들, 주요 필수작이나 문학 개념어 같은 거 공부하려면 우월한 독해예요. 비문학이 약점이면 독해 알고리즘이고, 제 거 강좌 중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를 만한 말?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거. 여러분,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뭐냐면, 물론 답은 아니야. 답은 아닌데 모르면 홀리잖아요. 모르면 매력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은 원래 소설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사문학이죠. 근데 이 말을 안 듣고 시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 생각이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막 회상도 하고 상상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은 과거 생각도 했다가 미래 걱정도 했다가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시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이 항상 일관적이에요.
아니죠.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루에 10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일관적이고, 그쵸? 그리고 주제가 여러 가지로 막 변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막 혼재되고,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자, 장면 묘사와 요약적 서술은 대화와 행동 위주로 가면 장면, 대화와 행동 위주로는 장면 묘사, 보여주기, 쇼잉, 그리고 간접 제시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리고 요약적 서술은 자, 서사하기, 텔링, 그리고 직접 제시라고 말합니다. 이때 대화나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 묘사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요. 그 다음에 요약적으로 말하기, 텔링하면 시간이 빨리 가요. 자, 그 다음 4번 이야기 밖엔 3인칭, 그리고 이야기 속에는 1인칭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점.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내용 보죠. 노인이 정말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16번 왜 안 보냐고? 여러분 16번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이건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미리 보면 안 돼. 여러분 시나 소설의 시어나 부분적인 의미 해석은 선지 미리 보면 속아요. 제가 모든 선지를 먼저 보라는 건 아니에요. 좀 가려서 해야 돼. 선지를 미리 보면 꿀인 거랑 독이 되는 거랑 득이 되는 거랑 나눠야죠. 선지를 미리 보면 안 돼요. 16번은. 15번은 미리 보면 좋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만 것인가? 자, 여러분 눈길을 알면 더 빨랐겠지. 눈길. 여러분 눈길은 아마 근 5년 사이, 6년이군요. 근 6년 사이에 고등학교를 나오셨다면 누구나 배웠어요. 왜냐하면 공통국어 안에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난 이 작품을 처음 본다 그러면 교과서 필수작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최소한 이 작품은 본 적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관동별곡이나 기미독립선언서나 그저 봄봄이나 동백꽃이나 아니면 눈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청산별곡이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머릿속에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고 분석해서 풀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가지시지 말고 지문에 있어서 뭐 이거를 미리 몰랐어도 풀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미리 알면 독해 속도가 다르고 경쟁자들보다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문항 결정에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눈길을 모르고 있었다면 반성 한번 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리고 눈길을 몰랐다면 그래도 어떻게 할까? 노인이 내게, 그럼 사람을 잡아야죠. 빨리 갈등 관계를 파악해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노인이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거는 노만기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이 그렇게 늙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노인의 노만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빚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빚이 없다는 사실 믿지? 나는 노인에게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없으면 그만. 이렇게 하면서 난 노인한테 갚을 게 없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인칭이고요. 그 다음 빚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 정면으로는 말을 못 꺼내잖아. 그러면서 어디선가 무덥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자 오리나무 그늘에서 몸을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 콩밭 아래로 흘러뻗은 마을이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 자, 펼쳐져 있었다. 거기 자 과연 아직 초가지급응을 이고 있는 건 노인네의 그 버섯 오두막과 여러분 이 부분은 배경묘사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사건이 진행되어 아니면은 내 눈에 보인 마을의 전경을 묘사해요. 묘사. 자, 그 다음 빌어먹을 그 지붕 개량 사업인지 뭔지 하필 왜 이럴 때 법석들이야. 아무래도 심기가 편할 수 없었다. 나는 공연히 그 지붕 개량 사업 쪽에 애꿎은 저주를 보냈다. 나는 지붕 개량 사업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서 난 노인에게 빚이 없으니까 뭐. 이 얘기는 노인이 지붕 개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 집 지붕 좀 바꿔줄 수 없겠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면으로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난 느꼈어. 노인이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근데 모르는 체 하고 싶은 거야. 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머니잖아요. 읽다 보면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중략. 방이 이렇게 좁은데 그러면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좀 내놓을 수 없을까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 좁은 방이 더 좁아 보이잖아요. 아내가 다른 곳으로 화제를 이끌었죠.
바로 그 옷개 이야기, 옷개. 17, 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 팔고 지금 가산을 들어먹고 있죠. 자,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가족이네. 그쵸, 노인이? 이거 노인이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는 부분이죠.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소식을 듣고 알아보고 싶어서 집에 왔어요. 자,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죠. 그래도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어.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듣고 온 대로였어요. 집은 텅 비었고 식구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친척간 누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노인, 어머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에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된단 말이니 하면서 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나를 보고 나무라며 들어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팔린 집에. 그러면서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에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게 분명해 보였다. 가구가 다 없는 거야. 근데 덩그러니 옷개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집이 팔렸는데 안 팔린 척하기 위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마지막 가구였던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날 밤 노인과 옛날같이 똑같이 저녁을 먹고 거기서 밤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과거의 일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과거 회상으로 자, 짧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줄여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 15번. 여러분, 동일한 시공간이에요? 아니죠. 옛날 얘기잖아요. 나가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공간이 아니고 2번. 의식의 흐름 기법. 여러분, 여기서 자, 가 같은 경우 자기가 배경을 보고 있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의 이야기를 정돈해서 얘기한다는 점에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 현재 풍경 얘기한 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는 배경 묘사, 장면 묘사. 그리고 나는 과거의 일에 대한 요약적 제시. 자, 그 다음 4번. 둘 다 어때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는 내가 보는 배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는 아내와 그리고 그죠,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 과거의 속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상이야.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죠. 1인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16번에 자, 지붕 개량 사업 때문에 어머니와 나는 약간 신경전 중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원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갈등 원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스토리를 보면 과거에 집이 망했고 어머니는 그 뒤로 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뭐 키워준 은혜 이런 거 말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는 날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에 대해서 지금 와서 부모님 집을 지어드리거나 지붕을 바꿔드려야 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불효자 얘기죠.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깨닫고 나중에 뉘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면서 과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옷괴를 떠올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떠올려서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내면 갈등의 근원, 2번 현재 갈등의 원인, 3번 저 옷괴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이므로 나에게 부채감을 주죠. 그 다음에 4번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저녁밥으로 드러납니다. 17번. 자, 여러분 17번 고전시가죠? 경기체가예요. 제가 다른 부분 따긴 했는데 경기체가 모의고사에 냈었고 그리고 경기체가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경기체가는 어떻다 그랬어요? 뭘로 알아보면 된댔어? 위 경기 어떠한 것만 보면 되지. 사실 여러분 이 문제의 목적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을 독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알아보라는 거지. 혹시나 모를까봐 뭐도 줬죠? 작품 이름도 줬어. 여러분 제가 그랬죠. 경기체가 중에 얘만 나올 거라고. 얘밖에 못 낸다고. 교과서에 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림제외의 경기체가였고 이 경기체가를 만약에 이 제목을 숨겼어도 위 경기 어떠한 있고 가지고 알아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경기체가는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이 그죠? 자신들의 어떤 신세대적인 신세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적인 경지에 대한 과시
우리 모임에 대한 과시, 그리고 자기들이 풍류를 즐기는 것에 대한 과시, 다분히 과시적인 문학이다. 그래서 재수없어서 전승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짧게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만 있다가 전승되지 않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르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 역시나 또 잘난 척이에요. 자, 진경서, 비백서, 행서와 초서, 전서와 유문, 과두문, 우서와 남서, 양수필, 서수필, 비스듬히 들어. 아, 찍는 광경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찍다라는 거는 자, 붓을 들어서 쓰는 모습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룹에 어떤 지적 경지를 과시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답 긍정적 가치, 자신들의 학문적 경지에 대한 뭐가 있다? 자랑이 있다. 자, 그래서 아, 붓을 들어 글을 내려가는, 써내려가는 그 광경 어떻습니까? 멋있죠? 이런 거죠. 자, 우리 선비들, 우리 모임 사람들이 글 쓰는 모습 멋있죠? 이거라고. 자, 그래서 정답 긍정적 가치를, 여러분 여기서 교훈적 가치라고 안 했어. 긍정적 가치라고 했으면 지식, 그죠? 지식. 글을 잘 쓰는 건 긍정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문인으로서 글을 잘 쓰는 건 긍정 가치가 맞아요. 그래서 긍정 가치를 영탄조라는 거는 뭐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것이 어떠합니까? 아, 이런 거. 아, 위 경기 어떠하니꼬, 이거 자체가, 이 후렴구 자체가 와, 우리 모습 어때요? 이런 거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경기체가에 대해서 배웠던 친구들은 어려움 없이 정답을 골랐을 거고요. 오히려 이거 경기체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뭐 3번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번이 왜 안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논란이 될 수가 없지. 논란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뭐 복수정답 인정되냐 그러는데 절대 안 돼요. 이유. 호탕한 기계 괜찮아요. 호탕한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역설적으로 그려냈다라는 말인데 역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스를 역자를 써서, 그죠? 반어와 역설의 역설법, 언어적 모순이나 이런 거. 그죠? 논리적 모순, 언어적 모순을 표현하는 역설법의 역설이 있고요. 자기의 주장을 힘있게 이야기하다 힘력자의 역설이 있어요. 근데 3번도 답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측의 입장은 호탕한 기계를 힘주어서 이야기했다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저 이거 지금 여기는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지만 제가 역설법과 역설하다는 어떻게 진술한다 그랬어요, 선택지에서. 역설법은 역설법이라고 하거나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힘주어 이야기하다라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역설하다. 힘주어 이야기하다는 역설적으로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역설하다라고 동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지. 역설이라고 하면 힘주어 이야기하다죠. 그럼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주장? 근데 호탕한 기계는 정서잖아요. 정서를 주장한다 힘주어? 정서를 남에게 힘주어 설득한다라는 말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과시적이기는 하지만 감정 표출, 자부심, 그쵸? 자신감 이런 것들을 정서를 드러낸 거지 다른 사람들을 내 의견과 같은 의견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주장을 한 글이 논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문학이에요. 문학이니까 정서 표출이 목적이지 설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설하다의 역설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한자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력자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문맥이었죠. 얄밉죠. 얘기하다 보니까 명쾌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힘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너무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근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생각 이미 지난 시험이에요. 이미 지난 시험이니까 이렇게도 봐야 되지 않아? 막 이럴 시간에 빨리 내년 준비를 하세요. 그죠? 빨리 내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왜 역설하다와 역설적으로 그려내다 역설적인 표현법을 이 문맥에서 눈치채지 못했는가? 한자가 없어서 아니야. 한자가 없어도 힘주어 이야기하다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짚어주는 그렇죠? 사람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1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이거는 각 인물의 관계를 묻죠. 근데 이거를 선지를 다 미리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 이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인물이 잡혀요. 자, 보실래요? 여기서 한 선지에서 한 번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골라보세요. 춘풍의 아내랑 비장이죠. 네, 그러면 얘네가 핵심 인물인 거예요. 한 번만 언급되는 조각조각 주변 인물 말고요. 여러 선지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이 사람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춘풍의 아내와 비장을 파악하는데 핵심을 두시고 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 여러분 19번은 이 작품을 읽는데 힌트가 되죠? 자, 그래서 춘풍전에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여성, 유능한 아내가 방탕한 남편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글을 보고 여기서 춘풍의 아내가 비장 행세를 했다는 걸 모르면 그냥 이거 날아가는 거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자, 그래서 그냥 이 세트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선지 보고 춘풍 아내랑 비장을 봐야지 하고 읽었을 때, 아, 춘풍 아내가 남장을 해서 비장인 척 했구나. 이걸 알면 쉽게 풀리죠. 자, 그러면 내용을 봤을 때 대부인은 춘풍 아내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고자 한다. 비장. 그 다음에 2번. 김승진은 춘풍 아내가 오라비 대신 비장이 될 것을 알고 허락했다? 여러분 알았어요? 아니면은 춘풍 아내가 속였어요? 속였죠. 그 다음에 3번. 추월은 자신의 정체를 속여 비장을 돌려보내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속여서 돌려보내려 하였다. 이것도 지문에 있는 내용과 옳지 않고, 그 다음 춘풍은 자신이 경성 사람임을 비장에게 숨기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문의 내용상 옳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문에 노출이 되는 줄거리죠. 그러니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19번. 요거 19번에서 자, 4번 보죠. 춘풍 아내가 자신의 차담상을 춘풍에게 준 것은 유능한 아내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이랑도 얘 충돌하죠.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면에서 아니에요? 유흥에 빠진 가장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깨우치려고 혼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이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은 맞지만 이게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춘풍에게 준 게 이 의미는 아니다. 그죠? 뭐 꾸짖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1번. 춘풍의 아내의 비장 행세는 능동적 여성의 화력이다. 그 다음에 춘풍이 평양에 사는 이들이 방탕. 거기서 추월도 만났죠. 그 다음 춘풍 아내가 춘풍을 문초하는 것은 가장을 깨우치려는 것이다. 오히려 3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지? 회복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20번. 기업부터 리을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거 사자성어 뜻은 해설지에 넣어놨고요. 자, 리을에 보면은 이실직고하라는 말이다. 나머지는 사자성어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독해 해설 위주로 좀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설을 또 간단히 줄여서 다음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이거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카페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서울시 7급이나 그리고 뭐 국회직이나 기상직이나 기타직렬을 제가 남부고시 온라인에 계속 올릴 테니까 공부하실 때 기타직렬 문제들이 필요하시면 그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교행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셨다면 잔소리를 좀 하자면 교행직 공부는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직 공부에 플러스 독해량을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교행을 시험을 보는 친구들 자체가 교행직이 사실 어떤 직렬과 어떤 직렬을 비교할 수 없지만 교행직이 좀 더 특수한 직렬인 만큼, 그리고 또 근무할 때 그죠 선호하는 그죠 직렬이잖아요.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죠 여자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목도 이렇게 보면 시험지 자체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 평소에도 모의고사를 보거나 하면 교행직 준비하는 친구들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컷이 뭐냐, 뭐 합격 컷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도 하지 말고, 그리고 수능 수준의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러면 정말
모를 때 틀려야지 뭐 헷갈려서 틀렸다, 실수했다 이런 실점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할 때 문법 규정 꼼꼼하게, 그죠? 그리고 독해는 어려운 문제까지, 그리고 교과서 작품에 대한 지식은 탄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